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미 재무부는 성명을 통해 문우신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으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환율 조작국 지정은 지난 1994년 이후 25년 만으로 이 같은 결정은 중국 위안화 가치가 전날 영내외에서 달러당 7위안을 돌파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데 대응으로 보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오늘 오전 미국 주식시장 급락과 중국 환율 조작국 지정과 관련해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총재는 이번 회의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더해 미중 무역 분쟁 심화로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 만큼 외환 시장의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시중 유동성을 여유롭게 관리하고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열린 금융투자업계 간담회에서 금융당국은 증시 급락과 관련해 기관 투자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며 필요한 경우 공매도 금지는 물론 일일 가격 제한폭 축소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손병두 금융위원장은 정부는 단계별 컨틴전시 플랜을 이미 준비해놓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소문 정석투자 김은혜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미중 무역 갈등의 확산으로 시장이 출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로 우려감 속에서 3%대 급락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 우리 증시를 비롯한 주요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일 코스닥 지수의 폭락으로 휘청였던 오늘 우리 시장은 오늘도 힘겨웠습니다. 장 초반에 코스피 지수는 1900선이 이탈이 됐었고 장중 낙폭이 축소되는 듯 했지만 장 후반에는 외국인의 물량이 가중되면서 결국엔 1917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전일장에 이어서 오늘도 힘겨웠는데요. 장중 상승으로 전환됐지만 결국엔 3% 넘는 급락으로 마무리가 됐고 신라제는 연속 하한가를 이어가면서 그 밖에 코미팜을 비롯한 제약바이오주들의 하한가 또는 폭락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에서 개인의 8,000억 원 가까운 매도세가 결국에는 손절 물량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더욱더 크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오늘 화요일장도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도 정석투자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내일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사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51% 하락한 1917.50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기관 홀로 순매수,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연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성적이 좋지 못합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1% 넘는 하락 속에서 43,500원에 장을 마쳤고요. SK하이닉스는 4% 넘는 급락 속에서 72,0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현대모비스도 2% 넘는 하락 속에서 23만 7천원에 장을 마쳤고요. 셀트리온도 오늘 강보합권에서 반등이 되면서 14만 6,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3.21% 하락한 551.50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 반면 개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오늘 강보합권 마감 속에서 4만 350원에 장을 마쳤고요. 헬릭스미스도 4% 넘는 반등으로 15만 6,3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휴젤은 7% 넘는 급락 속에서 34만 4,100원에 장을 마쳤고요. 파라다이스는 오늘 보합권 마감 속에서 13,8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화요일장 정석투자 시작합니다. 오늘은요, 학과장 정응 대표님과 함께 이어갑니다. 학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학 과장님과 방송을 정말 오랜만에 또 만나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말도 껴 있었고요. 전일장 같은 경우는 특히나 많은 시청자분들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그동안의 근황이 어떠한지 좀 궁금합니다, 학 과장님. 네, 제가 최근에 방송 출연을 못하는 날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다면 앞으로는 제가 월, 화, 수 이렇게 꼭 출연을 하겠습니다. 사실 2017년에는 제가 월, 화, 수, 목, 금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2018년부터 제가 월, 화, 수 이렇게 3번 출연하고 있는데 최근에 좀 몸이 좀 많이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죠. 성격상 또 한 군데 갈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양방 한방 해서 상당히 많은 그 병원 다니면서 이렇게 분석해봤는데 뭐 그 사람들 얘기도 듣고 제 나름대로 판단도 해봤는데 결론은 하나예요. 스트레스입니다. 상반기에 제가 상당히 무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7월부터 서서히 좀 몸이 피곤했어요.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 굉장히 피곤했었고, 이제, 이번 주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왜 스트레스일까? 그것도 고민을 해봤죠. 해봤더니 딱 하나예요.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언제는 신경 안 썼습니까? 저는 뭐, 오랫동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올해도 뭐 휴가 간 적 없어요. 19년째 휴가 한 번 간 적이 없습니다. 전 장중을 비운 적이 없어요. 토요일, 일요일 날 공휴일밖에 안 쉽니다. 그리고 뭐 그것만 쉬어도 충분해요. 그리고 2001년부터 지금까지 19년째 인터넷 방송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세계 최장기 진행자예요. 뭐 체력은 엄청나게 강한데 신경도 많이 썼고. 근데 뭐냐면 사실 1월부터 4월까지 제가 손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은 겁니다. 저는 성격이 거의 뭐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완벽주의자라서 시청자들이 수익이 나면 너무 좋아요. 내가 수익이 안 나도. 근데 시청자들이 만약에 뭔가 도움이 안 되거나 손실이 났다 그러면 저는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리고 뭐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수익 났을 때 났다고 얘기하고요. 손실 났을 때 났다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럼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시청자들이 수익이 나야 돼요. 그러면 제가 스트레스 안 받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다스리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조금 더 정밀하게 분석하자. 조금 더 합리적으로 전략을 짜주자. 그래서 시청자들 수익을 많이 내주자. 그러면 내가 아무리 신경을 많이 써도 스트레스 받지 않을 것이고, 왜? 기분이 좋으니까 스트레스 안 받죠. 그래서 현재 상태는 이제 지난주보다 많이 좋아졌고요. 특별한 일이 없다면 앞으로는 월, 화, 수 일주일에 3번은 꼭 출연을 하겠고요. 상황에 따라서 정말 오늘은 제가 출연을 해야 된다. 막 이런 날이 나올 수도 있어요. 목금 중에서. 그러면 뭐 봉치 선생하고 같이 출연하는 방향으로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제가 앞으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몸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에 또 학 과장님의 또 안부와 그리고 방송 출연을 통해서 또 시장에 대한 분석을 기다리셨던 분들에게 또 소식을 전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전일장과 오늘장에 대한 부분은 이전부터 또 학 과장님이 전반적인 시황 분석을 해 주셨을 때 또 흘러나왔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욱더 궁금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 궁금한 시장에 대한 이야기 오늘 학 과장님과 함께 1시간 동안 할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학 과장님과 또 인사를 나눠봤고요. 첫 번째 코너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시황 분석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전일장에 뉴욕 증시 개장 소식 말씀드렸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국의 위안화 고정환율에 대해서 위안화 평가 절하를 한 부분에 대해서 꼬집었고 더불어서 이 환율 조작국이다라는 그 부분까지도 명시하면서 시장이 좀 크게 출렁였고요. 특히나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장에 이어서 오늘도 연일 급락 흐름을 보였었던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양시장에 대한 시황 점검을 학 과장님과 함께 도와드릴 텐데요. 자, 학 과장님 오늘 양시장에 대한 시황 점검 먼저 도와주실까요? 네, 1번 시황 코너, 4번 내일장 전망 이 부분은 제가 특별히
평소보다 더 농도 짙게 전달해 드리겠고요. 이번 종목 히스토리는 간단하게 하고요. 종목 상담은 상황 봐서 뭐 한두 개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조금 전에 은행 씨가 공매도 금지를 뭐 고민하고 있다 뭐 이런 뉴스 브리핑을 했었잖아요. 벌써 그게 벌써 시그널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공매도 금지와 자사주 매입은 표면적으로는 호재 같지만 절대로 이건 호재가 아니다. 악재라 그랬잖아요. 그것부터 먼저 풀어나가겠습니다. 사실 오늘 전달할 내용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저도 어떤 걸 어떻게 어떤 순서로 전달해야 될지 고민됩니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한 3시간 방송하고 싶어요. 저는 대본 없이도 갑자기 마이크 갖다 대고 저는 혼자서 3시간 하는 사람이니까. 왜? 어디서 좀 참고하는 것도 없죠. 베끼는 것도 없죠. 100% 다 제 머릿속에 들어있습니다. 독창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거 먼저 풀어드리겠는데요. 공매도 금지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호재가 아니라 사실 악재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공매도를 금지하지 않으면 주가 하락을 못 막는다는 공식적인 선언이에요. 그게 사실은. 사람들은 공매도 금지를 호재로 착각하는데 절대 호재가 아닙니다. 공매도가 유지가 돼도 지수가 안 빠지고 버티는 게 이게 진짜 강한 장이지. 그럼 어떤 의미냐? 공매도를 금지하지 않으면 하락 속도가 더 커지겠다. 또 하락의 크기가 더 크겠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자사주 매입도 마찬가지예요. 자사주를 매입하지 않으면 하락을 막을 수 없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자사주 매입 없이도 가야지 진짜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량주 같은 경우 자사주 매입은 뭡니까? 그 회사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 외국인과 기관한테 인기가 없어서 우리 회사 돈으로 주식을 사야만 하락을 막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개별주 같은 경우 자사주 매입은 우리 회사 주식은 나름대로 개인 세력들이 별로 찾질 않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시점에서 그런 게 검토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풀어드리고 그동안 제가 이제 못했던 이야기들 많이 좀 해드리는데요. 오늘장 분석, 등락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코스피는 2%대 하락한 다음에 일시적으로 상승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락 양봉 마감했습니다. 그래도 양봉으로 끝났어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2%대 하락 출발 후에 최대 마이너스 5%대까지 하락했다가 또 상승했다가 결국은 하락했는데 음봉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을 본다 그러면 하락은 똑같은데 그래도 코스피는 양봉이었고 코스닥은 음봉 마감했다.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요. 등락 원인은 역시 수급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 프로그램 매도 그리고 기관 매수 이렇게 나왔어요. 아무래도 외국인과 프로그램 양쪽에서 매도 나오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었겠죠.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이 다 매수가 나왔어요. 어쨌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빠졌다는 거죠. 심각합니다. 자, 특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이사항은 코스피는 기관만 매수하고 있어요. 기관 중에서도 금융투자는 2일 연속, 연기금은 5일 연속입니다. 사실 펀드에서 다 매수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연기금 매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청자분들 이제 말씀드릴게요. 연기금이 직접 판단해서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위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금 돈을 가지고 투자회사가 굴리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 통계는 연기금으로 잡히지만 실제로는 펀드들 움직임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볼 때 기관이 현재 매수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가 지수 바닥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일단 빠져나오기 반등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가 있긴 해요. 하지만 그거는 제가 도저히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공격적인 매수로 바이오 대형주들이 급락 후에 반등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이 방송을, 최소 1년, 뭐 길면 2년 보신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고, 뭐 3, 4개월밖에 안 된 분들은 모르니까 또 흐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평택촌놈 종속투자에서 시장 예측 전달 내용을 제가 지금부터 텍스트로 이제 브리핑을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2018년 2월 초순에 2,550선에서 대세하락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작년입니다. 올해가 아니에요. 작년에 7월부터 9월까지 2,000선 깨진다고 계속 얘기했어요. 말 바꾼 적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14일 강연 때 코스피 2,000선은 반드시 깨지고 언젠가는 1,500도 깨질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한두 명이 들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올해 4월 중순이었죠. 이중고점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국 코스피 2,000선 이탈한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거짓말도 못합니다. 조작도 못해요. 왜? 유튜브에 증거가 다 남아있어요. 여러분들이 유튜브 접속하셔서 평택촌놈 정석투자 2018 날짜 땡땡땡땡 혹은 2019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작년 2월 것도 보시고 작년 7월 것도 보시고 한번 다 보세요. 제가 유튜브 조작을 어떻게 합니까? 이미 나간 방송인데요. 그래서 이건 제가 전달했던 내용 그대로고요. 여기까지 이제 이걸 왜 말씀드리냐? 지금까지 이제 저를 늦게 아셔서 몰라서 참고를 못하신 분들에게 이제 참고를 해드리라고 설명드리는 거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잠깐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달할 게 워낙 많아서 빨리빨리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뭐 좀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작년 2월 초순에 여기서 대세하락, 뭐 여기서 2,000선 깨진다. 3개월 동안 무리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 강연회 때 2,000선 깨질 거라고 얘기했고, 올해 4월 중순에 결국 이중고점 찍고 2,000선은 깨진다. 그 얘기해서 현재 여기까지 온 거예요. 2,000선이 그냥 완전히 무너졌죠. 허무할 정도로. 뭐 이거는 2,000선 근처까지 왔다가 뭐 반등을 시도한다든가 아니면 살짝 깨졌다 반등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 1,900까지 깨졌잖아요. 완벽하게 깨진 거죠. 왜냐하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2,000선 깨졌다고 해도 1,980선대, 1,990선대 밀렸다가 이제 2,000선 넘어서 끝나면 그럼 깨졌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장중에 깨졌어도. 그리고 얼마든지 반등의 어떤 그 여력이 있는데 오늘 1,900이 깨졌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깨졌어요. 물론 종가는 그걸 회복을 했죠. 그래봤자 1,917입니다. 어쨌든 장중에 1,900이 깨졌어요. 사실 저는 여기서 얼마나 반등이 나오는지 이것만 항상 생각했어요. 언제부터? 여기서부터. 왜냐? 어차피 내려가는 건 뭐 변함이 없으니까. 다만 이제 제가 고민했다는 게 그거였어요. 여기서 어디까지 내려갔다가 반등이 나올까? 일단 2,000원 깨지는 건 확실해요. 왜냐하면 제가 4월 이 중순부터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여기 이 구간입니다, 바로. 여기서. 이것도 다 증거가 있어요. 네, 결국은 내려가고 2,000선 깨질 거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제가 이제 기회 드렸던 구간은 어디였었냐면은 이때였어요. 6월 22일이었습니다. 6월 22일 방송 보세요. 평택촌놈 정석투자 2019 0622죠. 보시면 그때 나와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분명히 그랬어요. 그때 죄송합니다. 7월입니다. 제가 방송을 며칠 만에 하니까 여기입니다. 여기. 실수했어요. 7월 20일입니다. 깜빡했네요. 여기서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7월 22일에. 이게 마지막 기회였어요. 여러분들이 현물에서 물량 축소하고 파생해서 매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진짜 마지막 기회였어요. 제가 이때 얘기했잖아요. 정상적인 반등은 끝났다. 비정상이면 조금 더 갈 수 있다. 근데 하루 딱 더 가더니 그냥 흘러내려 버렸잖아요. 진짜 마지막이었어요. 자, 그러면 아마 시청자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빠져나올 기회가 이제 없나요? 파생해서 하방 포지션 구축할 기회가 없나요? 아니에요. 아직 한참 멀었어요. 어차피 제가 이 방송 유지하는 한 보셔야 됩니다. 왜?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이미 작년 10월 13일에 저는 그 얘기까지 했었어요. 어차피 이천선은 깨질 것이고 언젠가 1200도 깨진다. 차트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얘기했던 시점이 작년 10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대사락, 그 다음에 여기서 7, 8, 9죠. 이천선 깨진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급락했을 때 딱 이때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다 궁금해 하잖아요. 당연히 궁금해 하지. 여기서 반등이 나올지, 정말 더 빌려서 2000이 깨질지. 근데 저는 이미 작년 7, 8, 9에 이천선 깨진다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작년 10월 13일에. 이천선 깨질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거짓말처럼 깨졌죠. 여기서 깨졌어요. 그리고 반등 나왔다 또 깨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 구간이 저를 괴롭힌 거죠. 이 구간이. 사실 이거 완전 엉터리 반등이었거든요. 완전 엉터리였어요, 이거. 근데 그때도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이 구간이 비정상이라는 게 판명이 될 겁니다. 지금은 비록 힘들더라도 좀 인내하시라고 결국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또 깨진 거예요. 드디어 이천선이 또 깨진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제가 이제 좀 전에도 드렸던 그 말씀 다시 한번 반복한다 그러면 1200은 어차피 깨져요. 언제 깨냐 그게 문제란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단기 시황이겠죠. 사실 중장기 시황은 의미가 없어요. 단기 시황인데 사실 저는 여기서 이미 이때 쪽에 고민했어요. 저는 예측을 굉장히 빨리 합니다. 여기서부터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이천선이 여기 있어요. 이천선은 무조건 깨져요. 깨지는데 1950까지 깨질지 2000까지 깨질지 이걸 고민했어요. 만약에 이천선이 깨지더라도 1950선 라인, 이 중간 라인이죠. 그럼 대충 한 요 정도까지 밀렸다. 이러면 완전 V자 반등 나온 겁니다. 만약에 1950을 이탈해도 한 요쯤 밀렸다. 그러면 뭐 대세 상승까지는 아니래도 추세 상승까지는 아니래도 반등이 좀 셀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1900선을 깨졌기 때문에 장담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릴게요. 만약에 2000원을 깼다고 하더라도 뭐 1950선이 안 깨지면은 완전히 V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었고요. 네, 완전히 V자. 만약에 1950을 깨져도 살짝 깨는 정도였으면 예를 들어서 빠졌다가 나름대로 반등이 나왔다 다시 빠지는 거죠. 계속 가진 못해요. 만약에 1950이 안 깼으면 V자 반등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 오늘 1900을 깼다는 거죠. 깼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반등의 한계치가 얼마인지 알고 있어요. 분석했습니다. 그거는 4번 코너 내일장 전망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1교시 시황 분석론 시간을 통해서 오늘 양시장에 대한 시장 분석과 그리고 더불어서 이 전부터 코스피에 대한 전망의 흐름에 따라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또 학 과장님이 여러분들에게 시황적인 측면을 단기적인 시황뿐만 아니라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항상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 총 정리를 오늘 다시 한번 좀 도와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방송 다시 한번 좀 확인하시면서 이 전의 시장에 대한 복귀와 그리고 앞으로에 있어서의 시장 흐름도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시장 안에서 관심 있게 살펴보신 관심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학 과장님, 오늘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들 관심 있게 보셨을까요? 네, 제가 그동안 그 관심 종목 선정하면서 한 번도 안 했던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그리고 헬릭스미스 두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네, 오늘장 관심 종목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들께서 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헬릭스미스입니다. 일단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코스닥 시장 안에서 제약바이오업 쪽으로 대표되는 일부 좀 대표주들이 또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인상에 대한 소식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학 과장님, 오늘 관심 종목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석도 도와주실까요? 네, 삼성전자는 보유자는 매도 관망하시고요. 미보유자는
계속 관망하시기 바랍니다. 단기적으로 뭐 여기서 하루 이틀 반등 나올 수도 있고 그냥 빠질 수도 있는데 삼성전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단기 매매한 사람 별로 없잖아요. 보통 짧게는 6개월, 길게는 뭐 5년씩 매수 홀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특별히 준비했는데요. 삼성전자는 일단 중장기 전망은 매우 부정적이다. 이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단기는 큰 의미가 없고요. 예, 중장기인데 저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여기서 대세 하락을 선언했어요. 이미 옛날에. 그리고 이때였죠. 이때 액면분할 돼가지고 대상량 됐을 때 마지막 주성을 매도기에다 얘기했었어요. 그거는 뭐 작년 방송 보신 분들 압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 들어가셔서 평택손님 정책투자 2018 하고 이제 04, 05 그러니까 4월이나 5월 방송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매수하라는 것도 조언이지만 매수하지 말라는 것도 조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 놀라지 마세요. 내년에 3만 원 깨집니다. 깨져요. 뭐 올해까지는 모르겠고 올해는 모르겠지만 내년에는 이거 3만 원 깨집니다. 라인 그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요. 내년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깨집니다. 시간 지나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드린 말씀인데 저를 이제 한 6개월 보신 분들은 저 사람 무슨 뜬금없는 저렇게 얘기해? 이러실 분들이 많은데 저를 5년 10년 보신 분들은 알아요. 저는 개별주보다 우량주가 훨씬 더 강합니다. 적중률이 높아요. 제가 모든 우량주를 다 적중한 건 아니지만 제가 고점 찍어서 적중한 그 우량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입니다. 100% 적중하지 못했겠죠. 자, 대표적인 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긴 한데 그냥 상징적으로 이거 말씀드릴게요. 이게 바로 기아차입니다. 저를 한 10년 보신 분들은 모두가 알죠. 자, 라인 그려드릴게요. 이게 8만 원입니다. 8만 원. 8만 원인데 제가 2011년과 12년에 8만 원 넘었을 때 무조건 매도라고 했어요. 무조건. 그러면서 2013년이었습니다. 이거 서울경제TV에서 출연했을 때 얘기했던 얘기예요. 이때 가을에 반등 나왔을 때 뭐라 그랬냐. 그 당시가 6만 5천 원이 넘었었어요. 6만 5천 원 넘었을 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여러분 마지막 기회입니다. 매도하세요. 분명히 3만 원 깨집니다. 몇 년 뒤에. 근데 그 3만 원이 바닥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거를 기억하신 분들이 아직도 많더라고요. 이거 벌써 저는 옛날에 얘기했어요. 자, 그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3만 원이 깨졌었죠. 지금 또 다시 반등하는데 또 빠져요, 이거.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얘기했었고 특히 2013년도에 제가 6만 5천 원 넘어갔을 때 그때 얘기했었어요. 깨진다고요. 3만 원이 깨지는데 절대로 바닥 아니다. 뭐 한두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뭐 너무 많은 종목 설명하다 보면 시간 걸리니까 이제 이 정도 하겠는데요.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3만 원 깨집니다. 그렇게 되나 안 되나 한번 보세요. 워낙 제가 우량주 고점 잡아준 게 많기 때문에 설명하자면 그것만 막 2시간 할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아까우니까 넘어가겠고요. 자,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는 보유자는 매도 관망이고 미보유자도 관망인데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헬릭스미스는 오늘 그나마 어제 급락했다 이제 양보 나왔는데 내일 던지든 모레 던지든 이제 빠져나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미보유자는 관망인데 왜 그러냐? 최근에 제약바이오가 안 좋잖아요. 근데 이거는 또 엄청 고평가됐습니다. 지금도 23,800원입니다.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금도 23,800원 적정 주가가. 근데 이게 얼마까지 갔었냐? 얼마예요? 30만 원이 넘었었어요. 그것도 올해. 작년에도 30만 원 거의 육박했었죠? 올해는 넘어갔고요. 자, 지금도 평택촌농 기술특허 적정 주가에 의하면 23,800원짜리예요. 그러면 지금도
올해 고점 대비로 10배 이상 간 거죠. 10배가 뭐예요? 24,000원 잡고 대충, 그죠? 한 14배, 15배 간 거죠. 그럼 작년에는 적정주가 더 낮았다고 봐야 되거든요. 2만 원이 될까 말까였거든요. 그럼 작년에 한 15배 간 거고, 올해도 한 13배, 14배 간 거예요. 엄청나게 고평가된 거예요. 거기다가, 제가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했던 얘기 기억하십니까? 올해도 한 몇 차례 했었어요. 나는 믿지 않는다. 그러면서 제가 그 전에 그 칼라 프린터 얘기 해줬었죠. 칼라 프린터가 이제 상용화된 게 2000년대예요. 요즘은 뭐 칼라 프린터도 쓰시면, 근데 개발이 언제 된지 아십니까? 1970년대 됐어요. 무슨 얘기냐? 어떤 기술이 개발이 되더라도 상용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무슨 얘기냐? 선진국에서 제약 바이오 쪽에 개발한 게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발표하지 않고 상용화가 안 됐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만 뭔가 있으면 막 뉴스거리로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나는 믿지를 않아요. 왜? 저변이 너무 약해요, 우리나라가. 역사가 너무 짧아요. 이 기술력이라고 하는 거, 뭐 또 한일 문제도 얘기하겠지만, 이번에 여러분들이 적나라하게 아셨죠? 일본에서 수입해서 우리나라가 완전품 만들어서 팔아서 돈 버는 이런 구조잖아요. 현재.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약바이오 선진국은 지금 발표가 안 됐을 뿐이지 엄청나게 진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사 기술이라든가 어떤 각종 과학적인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공개를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바이오는 더 빠질 거라고 보고요. 바이오 중에서 믿을 만한 건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자, 벌써 몇 년 전부터 지금까지 실망시킨 바이오 대형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뭐 한미약품,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기타 등등 뭐 어디 한두 개예요? 코롱 티슈진까지 최근에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바이오에 투자할 바에는 차라리 그냥 하지 말고 그냥 저평가된 가치주에 하세요. 왜? 그거는 거품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얼마나 경고했습니까? 올해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이 제약바이오 거품 빠지면 박살 날 거라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저는 아주 고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과대한 평가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제약바이오는 단기 매매는 하셔도 중기 매매는 적어도 현재는 하지 말아달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장 관심 종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관심 종목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짚어드렸습니다. 오늘장은 1% 넘게 빠지면서 43,500원에 장을 마쳤고요.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 매도 이후의 관망에 대한 의견, 그리고 미보유자도 역시나 관망에 대한 의견 드리면서 앞으로의 가격적인 전망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관심 종목은 헬릭스미스였습니다. 오늘 4% 넘게 올라오면서 156,300원에 장을 마쳤는데 신라젠이 계속해서 하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팩스박의 이 삼상 임상이 좀 종료되면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헬릭스미스는 뭐 이전에 바이로메드였죠, 이름이. 일단 뭐 삼상이 10월에 발표가 될 예정인데 VM202에 대한 삼상이 10월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자, 보유자는 현재 구간에서 매도 이후의 관망에 대한 의견, 그리고 미보유자도 역시나 관망에 대한 의견 드렸고요. 최근에 좀 흔들리는 만큼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부분을 장기적으로 보기보다는 단기적인 접근이 더욱더 유효하다라는 말씀까지 전달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관심 종목까지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코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목의 역사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갈수록 이 종목의 역사 시간을 통해서 또 함께 나눴던 그런 종목에 대해서 좀 빛을 발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어떤 종목의 역사를 중점적으로 알려주실지 궁금합니다. 학 과장님, 오늘은 어떤 종목 알아볼까요? 네, 제목을 그렇게 정했어요. 2007년에 중장기로 추진했던 개별주 삼양식품입니다. 이거는 뭐 삼양식품에 대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삼양식품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61년 삼양식품 공업 주식회사로 설립이 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오지파동 때문에 고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반사적 이익을 봤던 게 뭐죠? 농심이었습니다. 사실 삼양식품이 좀 억울하죠. 처음에 잘 나가다가 오지파동, 나중에 시간 지났을 때는 그게 뭐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됐지만 이미 뭐 회사는 망가질 대로 망가졌었어요. 그리고 그때 후발 투자로 등장했던 게 농심이었는데 농심이 완전히 역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 농심이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농심의 원래 산명이 뭐였는지 모르시죠? 농심. 롯데공업 주식회사였어요. 네. 놀랍죠? 뭐였었냐면, 원래 그 농심 같은 경우는 롯데가의 그 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롯데 신조코 회장 동생이 바로 농심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롯데라는 브랜드 썼다가 이제 나중에 농심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후발주자였어요. 근데 오지파동이 딱 겪고 나서 이제 완전히 이제 역전이 된 거죠. 시장 판도가. 그래서 지금도 농심이 라면 시장에서 굳건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보면 참 희한한 게 지분 구조예요. 1주주가 삼양 내추럴스입니다. 당연하겠죠. 근데 2주주가 현대산업개발이에요.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현대가가 2주주다. 거기다 또 무슨 건설회사가. 이게 왜 그랬냐면, 다 작고하셨죠. 그 삼양식품의 그 원래 창업주와 그 현대산업의 그 역시 창업주, 예, 양쪽 다 작고하셨는데 사실 이분들이 친분 관계가 두터웠어요. 그래서 만약을 대비해서 일종의 그 우호지분으로 참여한 게 바로 현대산업개발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식품회사 한번 다 찾아보세요. 지분 구조를 보면 건설회사가 들어와 있는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독특한 이력이 있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었던 거예요. 현대산업개발은 잘 아시는 것처럼 고 정주영 회장님의 이제 동생, 고 정세영 회장님이 원래 차린 회사잖아요. 예. 네. 원래 현대차 이제 있다가 이제 나와서 이제 현대산업개발 차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삼양식품의 가치가 뭐냐. 라면의 원조라는 거. 지금은 뭐, 아직까지는 농심한테는 비교가 안 되고, 뭐, 오뚜기한테도 뭐, 어떻게 보면 좀, 오뚜기 정말 후발 참여자인데, 밀리는 이런 양상인데, 일단 원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국민연금공단이 이제 그 지분을 갖고 있고요. 가장 포인트가 뭐냐면, 대관령 목장이에요. 무려 600만 평입니다. 지금은 600만 평이 더 넘는지 줄어드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뭐 강원도의 그 뭐 산과 뭐 임야 뭐 이런 데겠죠 주로. 뭐 대지는 거의 없을 거야 아마 제가 알기로는. 뭐 전담은 아니고 이제 뭐 임야 대지도 거의 없고 부동산 그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뭐 임야라든가 뭐 그런 건데 600만 평 무지막지하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분당 신도시보다 큽니다. 땅 넓이가. 분당 신도시가 600만 평이 안 돼요. 540인가 막 그 정도밖에 안 돼요. 평이. 그러면 이게 뭐 평창 동계올림픽 테마지에서 이제 살짝 올라가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통일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은 강원도가 우리나라에서 저 위에 있는 동네잖아요. 수연선이 가까운 동네잖아요. 통일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중심이 돼버립니다. 600만 평. 그래서 이 농심이 아니라 삼양식품의 가치가 뭐냐면 그거예요. 어느 정도만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게 되면 나름대로 자산 가치가 엄청나고 제가 볼 때는 아마 식품회사 중에서 이렇게 넓은 땅을 갖고 있는 회사가 있을까요? 없어요. 또 하나, 통일 직전, 직후에 가장 부각되는 북한 테마가 뭘까요? 바로 음식료품입니다. 작년에 또 올해까지 뭐 맨날 그랬잖아요. 뭐 무슨 철도, 뭐 시멘트, 뭐 무슨 농기계, 뭐 비료, 또 뭐 무슨 경협. 그거 아니에요. 음식료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지금은 개성공단 관련주, 우리가 흔히 남북 경협주라 그러죠?
각각 봤는데 통일되면 그럴 필요 없어요. 개성 구간이 왜 필요합니까? 북한에다가 공장 지으면 되는데. 그 다음에 철도요.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도로는 빨리 뚫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철도는 상당히 오래 걸려요. 왜? 지금 우리나라도 이렇게 성공해갖고 많이 발전했는데 지금도 아직까지 철도 교통이 다 미치지 못해요. 남한도 하지 않으면서 북한을 먼저 해줄까요? 해도 최소화시키겠죠. 그 다음에 음식료, 농기계 이건 뭡니까? 결국은 농사 잘 져서 먹고 살자는 건데 당장 배고파 죽는데 아직도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 게 북한이에요. 다 필요 없어요. 음식료예요.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집이야 대충 살아도 돼요. 옷 아무거나 입어도 돼요. 안 먹으면 죽는데요. 음식료가 치고 대박이 될 겁니다. 그 중에서도 뭐냐? 라면 관련주예요. 왜? 이건 주식도 되고 간식도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롯데제과, 빙그레 이런 거는 과자잖아요. 음식은 아니거든요. 그건 진짜 주전부리 하는 거예요. 근데 이쪽 계통은 하여간 여러분들 그것만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이 종목 하나로 본다 그러면 이거는 땅을 워낙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진짜 통일되면 엄청난 자산주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통일이 됐을 때 진정한 테마주는 뭐다? 바로 음식료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코너 종목의 역사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아본 종목은요. 삼양식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일단 뭐 삼양식품은 2017년도에 중장기를 추천했던 개별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삼양식품이 앞으로 시점에서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일단 국민연금공단의 지분 매입과 그리고 이런 부지에 대한 크기 그리고 앞으로 통일과 관련된 그런 남북 경협주로도 떠올 수 있다. 라는 그런 부분까지 짚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은 10시 39분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지 9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상황입니다. 전일장 뉴욕 증시도 3대 지수가 거의 3% 그리고 3% 넘는 급락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요. 중국의 위안화의 평가 절하로 인해서 위안화당 달러에 대한 부분이 상당 부분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통화 조작국이다, 환율 조작국이다라는 그런 언급까지 했었던 상황 속에서 시장이 좀 크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시 고시된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0.66% 전날보다 환율을 고시하면서 일단 중국의 통화적인 이런 안정이 다시 한번 시장을 회복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개장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이 됐고요. 특히나 다우지수는 200포인트 넘는 상승 출발로 출발이 됐고 전일날 낙폭이 가장 컸었던 나스닥은 1% 넘는 상승으로 시작이 됐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을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많이 접수해 주셨고요.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 끝자리 0534님의 질문입니다. 우리 기술 투자를 2,700원에 비중은 1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우리 기술 투자 종가 먼저 확인하시죠. 자, 오늘 같은 경우에 3% 가깝게 올라오면서 2,835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는 수익 구간이신데요. 학 과장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상승 추세 하락 종목의 그 최저점 예측 매수입니다. A약점입니다. 5,000원 만에 A약점 드리겠고요. 뭐 손절 마이너스 5 또는 수익 플러스 10 매도하시면 되겠고요. 뭐 길게 본다 그러면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 20 보셔도 된다. 근데 지수가 여기서 좀 버텨주면 목표를 한 20%까지 봐도 되는데 그게 아니면 짧게 10% 정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기술 투자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학점은 A 학점이고요. 현재 수익 구간이신데 손절은 마이너스 5%로 짧게 잡아드렸고 목표가는 10%에 대한 매도 전략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다음 질문은 끝자리 8537님의 질문이고요. 삼화전기를 17,000원의 비중은 30%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장의 삼화전기 종가 어떻게 될까요? 자, 오늘 삼화전기는 5% 가깝게 빠지면서 13,800원에 마무리가 됩니다. 손실 구간이시고 손실이 꽤 크신데 학 과장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C약점이에요. 종목 차트는 정상입니다. 다만 시황 때문에 좀 운이 없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제 오늘 삼화전기만 빠진 게 아니잖아요. 대다수가 많이 빠졌는데 지수 영향이 있었다고 보겠고요. 일단은 지금은 위험관리 우선이니까 일시적으로 추가 매수에 본전 매도하던가 손절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삼화전기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학점은요, C학점으로 확인됐고요. 현재 가격대에서 일시적으로 추가 매수한 이후에 본전 매도 또는 손절에 대해서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6003님의 질문이고요. 아모레퍼시픽을 16만 4천 원에 비중은 50%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장의 아모레퍼시픽 종가 확인하시죠. 자, 오늘 아모레퍼시픽은요, 0.81% 하락한 12만 3천 원 마무리가 되면서 현재 손실 구간이십니다. 학 과장님은 아모레퍼시픽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 종목은 D학점이에요. 종목 차트로 보나 모멘텀으로 보나 시황 모두 불만점입니다. 그리고 16만 원대 잡으셨는데 지금 12만 원대, 그러니까 지금 약 4만 원 정도 내려왔는데 한 25% 정도 이제 평가 손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추가했다가 이제 빠져나오는 게 상책이고요. 제가 삼성전자 설명드리면서 기아차 얘기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2015년에 45만 원 넘어갔어요. 근데 그때 제가 가을에 뭐라 그랬었냐면 가을이었습니다. 2년 뒤에 반토막 나고요. 3년 뒤에 3분의 1 토막 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2015년 가을에 얘기했습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반토막까지는 안 나고 거의 반토막까지 왔었어요. 1년 뒤에. 그리고 작년이었죠. 3년 뒤에 3분의 1 토막이 왔어요. 이것도 정확했어요. 그때 제가 했던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절대로 계속 안 간다고. 뭐 이유까지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기니까 이제 생략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별로 메리트가 없는 주식이라는 거, 그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학점은요, D학점이고요. 현재 가격대 일시적으로 추가 매수한 이후에 본전 매도 또는 순절에 대해서 대응해 주시길 바란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 질문 있을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일장 같은 경우엔 뉴욕 증시도 급락으로 마무리됐고 오늘장까지 우리 증시도 양지수 모두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우리 증시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한데요. 학 과장님, 내일 수요일장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일단 추세와 단기 두 가지 말씀드리겠고요. 또 여러분들 참고하실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리는데 언젠가 코스피 1500선 이탈 전망은 확고부동합니다. 시간의 문제입니다. 현재가 2019년이잖아요. 2020년,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 중에, 내년 중이라고 하는 게 1월도 내년이고, 12월도 내년인데, 2020년 1월이나 2020년 12월이나 같은 2020년은 똑같잖아요. 근데,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2020년에는 분명히 1,500개 됩니다. 퍼센트로 본다면 95% 됩니다, 확률이. 100%짜리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2020년에는 1,500선이 반드시 깨집니다. 지금도 1,900까지 내려왔잖아요. 1,900까지. 잠깐 차트 보실까요?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400포인트라고 하면요. 별거 아닙니다. 왜 별거 아닌지 설명드릴게요. 자, 4월에 2250선 갔었죠. 그러면 2000 대비로 보면 250포인트죠. 자, 오늘 1900 내려왔어요. 몇 포인트죠? 350포인트예요. 1900에서 2250을 계산해 보세요. 350 맞죠? 별거 아니라니까요. 4월부터 지금까지 350포인트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1900에서 400이 얼마든지 빠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모르겠어요. 올해는
저도 뭐 장담 못 합니다. 뭐 올해 안에 깰 수도 있고 못 깰 수도 있고 그거는 뭐 미지수입니다. 반반 정도 보는데 내년에는 분명히 깨져요. 이것도 내년 언제쯤에 제 말씀이 기억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얘기를, 1500 얘기를 이미 작년 10월에 했어요. 얼마나 빨리 얘기했는지 아시겠죠? 왜 제가 스트레스 받고 몸이 안 좋은지 아시겠죠? 예측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측하는 거 상당한 고통입니다. 그냥 남들처럼 적당히 브리핑해주고 그냥 해설이나 하고 그러면 편하겠죠. 근데 저는 성격상 그렇게 못해요. 그리고 내가 용서가 안 돼요. 나 그렇게 비굴하게 비겁하게 살고 싶지 않거든요. 내가 머리 짜내서 고민해서 그거 적중시켜주고 사람들한테 도움 주고 이래야지 이게 인간이지. 그냥 과대광고 뭐 사기나 치고 그냥 적당히 그냥 눈속임이나 하고 그럴 것 같으면 질정도 안 하죠. 어쨌든 그렇게 되고요. 두 번째, 단기 시황인데요. 기대하는 큰 반등은 불가능해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원래 47분에 끝나라고 했는데 좀 더 길게 할게요. 2000이 깨지더라도 1950이 안 깨지면 V자 반등이 나오고 1950이 살짝 깨지면 그래도 어느 정도 반등 나오는데 1900이 오늘 깨졌기 때문에 큰 반등은 안 나와요, 이제는. 약간 좀 애매하긴 하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냥 뭐 한 1, 2주씩 그냥 쫙쫙쫙 올라가고 뭐 100에서 150포인트 반등 이건 없어요. 반등의 한계치는 내일 장중에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부터 어떻게 할 거냐. 내일 장중에 예를 들어서 제가 원래 생각했던 기준이 있거든요. 거기까지 반등할지 아니면 그거에 못 미칠지 아니면 어떤 비정상 흐름 나와서 더 갈지 저도 내일 열어봐야 알아요. 그래서 내일부터 서울경제TV 샘플러스 투자 전략에다가 제가 장중에 올려드릴게요. 여러분들 꼭 보세요. 서울경제TV 여러분들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샘플러스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평택선놈 그 코너가 있어요. 거기 투자 전략에다 무료로 올려드릴게요. 장중에 실시간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낮에 전달할 방법이 없어요. 밤 10시에서 보면 뭐 하냐고요. 그래서 꼭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대하는 큰 반등은 불가능하고 반등 한계치는 내일 장중에 판단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학 과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석투자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